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국내외 이슈들 짚어보면서 정확하게 시장 흐름 알려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과 조언을 통해서 투자자 멘탈까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저희가 지난주 해외 주요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좀 짚어봐야 할 텐데 대부분 좀 좋지 않았잖아요. 안 좋았죠. 네.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그 전주에 폭락했던 유럽 증시만 조금 괜찮게 반등이 나왔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시장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전쟁 또 경제 제재 이런 문제가 계속 압도를 하면서 힘든 시장이었고 미국 EU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 단계 더 높은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보복 조치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라서 상당히 힘들었고 지난주 미국 그 증시 같은 경우는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 시작되기 전에 네. 협상에 좀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다시 다 밀려버리는 전강후약의 미증시 금융시장 흐름을 보였고 특히 기술주들이 굉장히 힘든 하루였다. 그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국내 시장 동향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국내 시장도 뭐 벗어날 길이 없어요. 네. 지금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역시 전체 글로벌 시장의 부침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대형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시총 넘버 2,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모두 안 좋았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편입됐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대량 공매도 공격. 이게 몇 조냐면 공매도 물량이 무려 66만 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와우. 지수에 상당한 부담이 예. 됐었다. 급락이 나오면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 외국인은 지금 뭐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1,200원 위로 뭐 급등을 하고 있고 네, 지난주에도 17원 올라갔습니다.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환차손 우려에다가 위험 자산을 지금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지난주에 하루 쉬었지만 하루 평균 7,500억 매도가 나왔어요. 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전체 거래소가 한 2,000조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한 660조 정도. 그럼 31%예요. 아마 최근 내에 가장 드문 어떤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다만 긍정적인 걸 찾는다 그러면은 우리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 뭐 건설주,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지난주에 넘어갔지만은 역시나 끝자락이 아닐까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역시 순환매적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난주 시장, 국내외 해외 시장까지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 특히 예정된 일정들이 많습니다. 먼저 해외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로벌 가장 중요한 일정이죠. 15일에서 16일 미국의 3월 FOMC 회의가 있고요. 15일에는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16일은 2월 소매 판매, 그리고 17일부터 18일에는 영국의 중앙은행 BOE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줄줄이 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요 일정별로 핵심 사항 좀 짚어주세요. 예, 제일 중요한 건 FOMC 회의예요. 예. 뭐 이거 빼면 별 것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미국의 서머 타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증시가 새벽 5시에 끝납니다. 그쵸. 요거 하나 챙겨두시고 나머지 일정을 보면 그 수요일 날 중요한 건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뭔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디폴트 상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쵸.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이거 16일 날 보면은 그 달러화 채권 이자 지급일 16일 날 규모가 1억 한 1,7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들어서만 뭐 7억 3천만 달러, 그다음에 4월에도 뭐 원금 20억 달러, 이자 1억 3천만 달러 등등 얘기하는데 사실 러시아의 외화 보유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6,300억 달러고 그리고 물론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뭐 300억 달러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급은 가능해요. 예. 근데 푸틴 입장에서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안 하고 싶겠죠. 예. 경제 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는데 내가 못하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 익스포저 수준이 낮아요, 굉장히. 주변 국가들. 왜냐하면
경제 제재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었기 때문에 많이 줄여왔다는 점을 우리가 좀 고민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네. 러시아의 현 상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FOMC 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한 서너 시 정도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한 50bp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리고 잘하면 올해 한 7번 정도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 많이 컨센이 그래도 낮아졌습니다. 뭐 한 0.25%포인트라고 연준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리스크는 낮아지는데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다. 만약에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0.25%포인트 인상에다가 한 6번 정도의 뉘앙스가 나오면 넘어갈 겁니다만은 전쟁이라는 걸 빼면 나머지 변수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 또 5월이든 6월이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쯤에 또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고비 정도는 쉽게 넘길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렵거든요. 우리가 뭐 전쟁 상황에다가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정시 투자를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평생에 이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판단 어떤 기초를 좀 잡아주지 않을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지 판단, 그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좀 참고하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해외 일정들 살펴봤는데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월 FOMC다. 그때 또 연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6일에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고요. 17일에는 새 정부 인수위 인선이 마무리가 되고 또 국내 최대 배터리 행사 인터배터리 2022가 19일까지 열립니다. 뭐 핵심 사항 짚어볼 부분이 있을까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네. 인선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정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쵸. 포인트니까 오늘도 아마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의 주총이 16일부터 있는데 주총의 시즌이 왔어요. 예.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주가도 부진하고 또 최근에 고스 문제가 나와가지고 더 복잡해졌는데 관련된 아마 이 소액주주들 단체 행동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총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 기업들이 아마 그 소액주주들의 요구들을 상당한 어떤 압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상법 개정 때문에 감사 선임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 주주들의 압력이 굉장히 커진다.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지난번에 사고 친 HDC 현대산업개발 예.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벌금 받은 것 때문에 얘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배당 확대 요구, 또 이제 SK케미칼 또 힘들지 않습니까? 관련된 거. 또 이번 주총에서 표대결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관련된 이슈에 들어가 있다 해서 이번 주총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진짜 주주를 위해서 예. 내놓느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당선인이 이번에 어제 발표도 했지만은 인수위 인선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그 선거할 때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공약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그 관련해서 공약 이행률이 얼마가 되느냐? 얼마 안 돼요. 한 40%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정책 관련주들을 중장기로 보는 건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그 요즘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관련 행사가 있는데 여기 또 아쉬운 게 중국의 CATL이 참석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다 해서 뭐 중국의 정책 당국에서 좀 자제해달라. 예. 요것 때문에 참석을 못하지만은 최근에 우리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동향을 살피기엔 좋은 행사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또 오픈이 되는데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하락 마감을 하기도 했고 오늘 우리 네. 시장 어떨 것 같습니까?
금요일 미국 시장에 영향을 또 받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FOMC 관련해서는 이번 주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대충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컨셉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역시 이번 주 증시도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종전 선언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푸틴이 요구했던 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상당 부분 이미 수용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갑자기 상황이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북한도 이제 또 갑자기 북핵 관련 그렇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뉴스에 또 일희일비하는 한 주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흐름을 좀 반영한 투자 전략은 소극적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그건 그 자신의 포지션과 실력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시장이 급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상당히 우울하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언제 갑자기 바뀔지도 모른다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그 대응을 하려면은 현금 비중은 좀 적당히 챙겨가는 게 항상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요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드렸지만은 단기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기 투자자분들은 러시아 이슈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셔야 되겠지만은 중장기 예를 들어 뭐 6개월 이상 뭐 1년 정도 보시는 분들은 러시아 변수는 제거하고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올라오면서 인수위가 이제 이번 주에 꾸려지겠죠. 그래서 관련주들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계속 뭔가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책 이행률이 40%가 안 되더라.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은 다르니까. 그럼요. 그리고 막상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 현실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이행률이. 그걸 감안하면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정책 관련주를 너무 관심 있게 보는 것보다도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지금 시류에 맞는 섹터에 대한 정책 관련주들은 롱통하게 가져가시되 나머지는 좀 짧게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저께도 말씀드린 부분 슈퍼스타 발굴에 늘 신경 써야 된다. 어렵겠지만 지금 확률이 낮아요. 그렇죠. 2020년 같으면은 10개 종목 중에서 8개 간다고 보면 되겠지만 지금은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스타 발굴에 힘써야 되고 그 종목들은 2개 조건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실적, 그다음에 성장성, 까다롭죠. 요 2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능성이 높고 지금 분위기면 아마 리오프닝 관련주가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실적도 좀 탄탄하고 성장성도 있는 우리 슈퍼스타 잘 발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눈여겨볼 관심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뭐 중기 포트폴리오라고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종목들을 전체 시장을 한번 서치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은 현금 비중을 좀 바꿉니다. 제가 20에서 한 30% 정도 말씀드렸는데 현금 비중을 제가 10에서 35로 폭을 좀 넓혀요. 요거 이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이 가파르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스우파의 허니제이 아시죠? 그 친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잘 봐 언니들 싸움이야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선수들 장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들이 지금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고 약간 자기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면 지난주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았거든요. 수익이 잘 나오는 종목들. 그래서 자기 실력에 맞게 현금 비중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주는 지난주에 제가 KB금융 빼고 LG노텍, 스튜디오 드래곤 편입했는데 이번 주는 현대건설만 하나 편입하겠습니다. 현대건설 하나 편입하는데 나머지 종목들 조금 체크해 보면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뭐 SM이라든지 JYP, 모두투어 이런 종목을 제가 편입해 두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이브에 이제 그 BTS가 서울 공연을 마쳤고 그리고 트와이스가 지금 계속 투어를 뛰면서 일본 공연도 좀 더 느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SM도 보면 이제 일정이 차차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특히 엔터주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SN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카카오가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좋죠. 왜냐하면 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에 관심을 좀 집중받을 수 있는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M&A라든지 주주 제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SN 같은 경우도 집중 역시 관심 있게 보자. 2차 전지주는 좀 힘듭니다. 이번 주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종목별로 전체가 다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종목별로 좀 엣지가 있는 종목군으로 비중 좀 조절하는 게 좋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관련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제가 담아두고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제이 예. 콘텐츠리. 일본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인기가 상당히 높죠. 예, 그렇죠. 중국에 요번에 한 3개, 4개 갑자기 여러 허가를 내줬는데 그 드라마가 또 랭킹 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 글로벌 전체 넷플릭스 상위에도 우리 콘텐츠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아마 그 부분은 걱정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이번에 바뀌면서 우리 당선자께서 사드 추가 배치 얘기 나왔잖아요. 아, 예. 그래서 혹시 중국 관련해서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6월 지방선거 있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정책은 당분간 나오기 힘들다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제 현대건설을 집어넣는다 말씀드렸는데 네. 물론 단기 급등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안 좋은 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 정부 정책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번 정부에서 다음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건설 쪽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장 차별적인 게 원전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도 해요. 소형 원자로도 합니다. 거기다 건설 쪽도 있고, 그 약간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끝나면 그 다음 얘기 뭐가 나오겠습니까? 재건 얘기 나오겠죠. 네. 물론 현대건설이 거기 가서 뭐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아마 현대건설에게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번 주에 조정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우리가 DOU하고 네이버가 급등이 나왔는데 네. 요 종목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좀 무난하다. 메타버스 대표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관심 가져도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종목들과 섹터들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셨습니다. 고맙습니다.